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조국 산천의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우수가 지나면서 꽃잎들도 피어나고 음험하고 삿된 것들은 태양 아래 사그라듭니다. 이제 희망을 노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도 더 이상 발광할 수 없게 묶어놓았더니 오늘 아침 코스피는 5,900을 뚫었고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희망가입니다. 저는 내란 동조 판사 지기현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결국 국민에게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내용 없는 판결문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나는 윤석열을 풀어주고 싶지만 국민이 무서우니 어쩔 수 없다.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지방선거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아있는 내란 잔재 청사는 2차 종합특검에 맡겨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전 지역 압승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2026년 3월 23일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번에 정어리머리 준비한 제품은 화장품입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돌아다니시는 일이 많고 또 아무래도 노폐물이 많이 쌓이기 쉬운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게 About Cell. 이 셀 식물 줄기세포 들어있는 특허받은 화장품인데요. 정말 자극이 없는 효과가 탁월한 그런 화장품이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써봤습니다. 저도 매일 메이크업을 하니까 화장을 지우는 게 중요한데요. 영상을 좀 보면서 화장품이나 노폐물이 없는 맨살에서는 거품이 유지가 되는데 원래 화장품이 묻어 있거나 노폐물이 있는 곳에서는 저렇게 보시면 뽀글뽀글 거품이 생기면서 노폐물을 싹 녹아내리게 하죠. 메이크업을 한 곳에다가 이 폼 클렌징을 짜서 바르면 보글보글 거품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특허 제품인데요. 화장하시는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팁을 하나 드린다면 물기 없는 마른 손에 얼굴에 물기를 바르기 전에 저걸 폼을 이렇게 발라놓으면 뽀글뽀글하면서 일단 지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씻으면 아주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이런 줄기세포가 들어간 화장품들은 가격이 좀 비싸지요. 근데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여러분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정가 38,000원짜리 제품을 60%나 할인된 가격으로 14,900원의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다들 한번 써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좋고요.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정어리몰 전화 1551-3158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경은 부산이대인님이 카페에 올려주신 명작꽃입니다. 명작꽃 여러분 잘 아시나요? 제가 오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다른 말은 아가씨꽃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아주 예쁜 봄꽃, 명작꽃. 예, 여러분 오늘 감상하시면서 힘차게 이번 주 출발하도록 합시다. 함께해 주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힘차게 받으십시오. 가봅시다. 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쪽 칼라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요? 좀 정도는 못하고 나왔습니다. 테토녀여가지고. 뭐 새로운 패션일 수도 있고. 김기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식시장이 또 5,900을 뚫었어요. 지금은 약간 조정에 들어가서 5,872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기세로 5,857, 6,000도 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임세은 소장님. 네.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제가 정말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5천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사야 되냐 물었을 때 그냥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단 조금 숨고르기 할 때마다 조금씩 사보세요 했는데 숨고르기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냥 투자는 물론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책임이긴 하지만 그냥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재용 회장이 낸 광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야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네. 뭐 이런
그런 패러디도 예. 예, 있고. 패러디인가? 예, 뭐 거기에서 냈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좀 이상한 게 보통은 한 번씩 숨고르게 하고 다지고 올라오고 예. 다지고 올라오고 하는데 한 번 하긴 했었죠. 5,000m 잠깐 떨어졌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말은 많이 했거든요. 지금이 사실 기회다. 근데 그때도 이러다 급락한다는 또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예. 근데 결국 그게 기회였고 지금도 조금씩 아주 내려갈 때가 있을 건데 뭐 그때마다 조금씩 사시는 게 소액으로. 예, 뭐 그래. 빚내서 하지 마시고. 5천을 뚫었을 때는 사실 이제 야 드디어 5천 이게 뭐 말이 되나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5천이 무너질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6천을 가게 되면 5천은 이제 그때부터는 기본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그 증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후진적이었어서 기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법 이번에 개정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췄잖아요. 이런 법제적인 것만으로 맞췄을 때 기초적으로 가는 게 5천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5천은 맞췄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기업들이 더 잘하고 경제 구조가 더 뒷받침이 되면 6천, 7천은 당연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해외 증권사들이나 국내에서도 7천, 막 8천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더 갈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이 강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5천이 아니라 만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이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요. 불과 한 6, 7개월 전까지 2천에서 3천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인 거고 또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덕분에 이 현금 흐름이 사실 투자할 곳이 지금 딱 주식시장이 제일 좋은 곳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맞물린 것 같아요. 내부적인 사정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도의 뒷받침이라든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해외 시선도 바뀌고 국내에서의 이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자처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에서 바라건대는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면요. 결국 아직도 내수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빨리 그게 좀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왜 주식시장이 오르겠습니까? 뭐 하는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짓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끄덕없이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야 한국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 갖게 하는 거겠죠. 새롭게님 경상도 지독한 70대 보수 우리 형부가 주식으로 큰 돈 버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 선언했답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소피아스님 미국에서 시청하고 계신가 봐요. US 달러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오랜만에 슈퍼챗 감사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하세요. 제가 오늘 좀 힘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날짜로는 2월 23일 월요일인데 오늘 아침을 맞으면서 정말 새롭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새봄이구나. 우리가 이제 3월 1일 뭐 또 그렇게 날짜가 주는 어떤 새로운 이미지도 있지만 그동안에 너무 좀 꽉 우리를 옥죄어왔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저자도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좀 하니까 일단락이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지방선거 딱 100일 남은 때라서 이제 좀 힘을 좀 내보자 그런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부산이대희님이 카페 명작꽃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3월 23일이라고 그랬어요? 2월 23일. 예. 예. 그리고 수출도 지금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더라고요. 2월 1일부터 20일간 수출 현황 관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수출이 435억 달러,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은 38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3.5%가 늘었고 수입은 11.7%가 늘었고 수출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출이 늘어난 것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가장 큰 부분은 반도체고 지금 이제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것도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가장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위기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만의 추격이라고 할까, 대만이 찾아오고 있는 영향도 크고 있고, 무엇보다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이 워낙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신기할 정도인 거거든요. 아마도 지금 아까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다들 국내 내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출의 호조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실물 경제하고 주식하고 주가 시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갈 때가 가장 좋은 건데, 그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위기의 어떤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관세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좀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기록을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관세가 지금 오락가락 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대법원, 미국 대법원에서도 이제 관세가 사실상 뭐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나와서 한국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저는 역시 이재명 정부를 믿었다는 것이 이미 이러한 재판 결과 나올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미리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국가가 안정을 주고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좀 불확실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흔들리기 마련인데,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신뢰를 주고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과 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 증빙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사실 관세 부분이 불확실한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굉장히 면밀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 그 아까 주식 시장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많은 그 설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도 민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세요. 시장만 오르면 뭐 하냐, 우리가 살기 어려운데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돈이라는 게 시장이 도는 게 기간이 걸립니다. 뭐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그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그 기간을 조금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경제가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심리가 중요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의 선행지수로서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오르면 경기 선행지수, 그러니까 심리지수가 개선이 되거든요. 소비자 심리지수, 그다음에 기업의 그 심리지수. 그렇게 되면 또 결국 실물 경제까지 그 낙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시는데 우리 임세훈 소장님하고 명작꽃이 참 어울리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가요? 봤습니다. 저하고는 별론데. 잘 어울리십니다. 색깔은 더 잘 어울리십니다. 옆에 주말에 핑크. 잠을 너무 많이 잤더니 눈이 좀 부었네요. 근데 임세훈 소장님은 꽃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이번 그 이재명 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미리 아주 잘했다,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왜 그러냐면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나왔고 무효화 될 거면 뭐하러 협상을 했냐, 그냥 기다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지금 뭐 슈퍼 301조라든가 이런 걸로 또다시 지금 관세를 올리려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연방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면서 관세 협상을 안 하고 버텼더라면 트럼프의 후속 조치 때 우리는 더 때려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적절한 시기의 관세 협상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이렇게 곳곳에서 희망의 어떤 신호들이 쏘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힘을 내고 팍팍팍 나갈 수 있게 누가 했습니까? 저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두 가지 점에서 아쉬워했죠. 하나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한데 왜 무기징역이냐 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 직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쭉 읽어 내려간 선고 이유를 보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어떻게 저런 자가 판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그렇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맨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어요.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 보면서, 그래 너라고 별 수 있겠냐. 국민들이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직위원 재판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재판에서 직위원이 흘려놓은 찌꺼기를 가지고 장동혁이 계속 지금 지방선거의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척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직위원 재판의 가장 큰 문제 뭐라고 꼽느냐? 저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면서
마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할 만한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도 나 많이 고민했어. 그런데 뭐 군인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국회를 점거하고 이것은 또 안 되지 않아. 그리고 결국은 내가 만약에 무죄를 주거나 공소기각하면 나는 죽겠지. 그러니 뭐 여러 가지로 또 뒤로 빠지는 거죠. 항소심이 있잖아. 거기에서 또 따져봐. 나는 이렇게 하고 도망갈 테니까 하고 갔어요. 이번에 북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거 맞는다고 그러죠? 예, 원래 주기현 부장판사가 원래 식품 뭐 이런 걸 전담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법에는 판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앙처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사건들을 그냥 맡게 될 텐데 교통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일부에서는 분석하기를 그동안 내란 재판 하느라고 애썼는데 그래서 좀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해서 보여준 인사라고 보인다 이런 평가도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도 기자 출신인데 기자도 물론 처음에는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여러 군데 이제 거치다가 나중에는 약간 이제 전문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부를 오래 한다든지 또 경제 전문 기자가 된다든지 국방 전문 기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적어도 부장판사면 이제 여러 군데를 다 거치겠지만 우리가 쭉 그동안 진행하는 걸 봐서 내란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다루기에는 직위원은 도저히 까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결론이 결국에는 이제 본인도 이제 서울 북부지방법원을 원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재판부에서도 그러니까 직위원의 입장에 대해 찬성하라는 쪽은 이 반대하는 쪽이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법원이 욕먹게 만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희망사항과 상관없이 사실 이제 법원의 판사들도요 이런 중요한 큰 사건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반대로 이런 얘기를 먼저 떠올린답니다. 내가 조상님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었나 할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데 그만큼 이 일을 잘 해내야 된다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 같은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직위원 부장은 스스로도 그걸 감당해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 북부 가서 쉬고 싶습니다. 이걸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뭐 조희대 코트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내란죄라고 하는 엄청난 이 죄를 다루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실력도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가진 식견도 부족하고 통찰력은 아예 보이지 않고 이런 자가 그 재판을 그동안 끌어왔는데 그나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우리 국민이 바로 이뤄낸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 하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직위원의 재판에서 직위원의 판결에서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다만, 사정, 물 마시는 거. 그런데 그 긴 시간 재판 딱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이 막아냈고 국민이 이뤄낸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승만 판사는 그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직위원 이자는 군인, 경찰이 애먼 피해를 봤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국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혼을 냅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그 당시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왜 국무위원들이 못 말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무게감 있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법정까지도 하죠.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거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국무위원들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바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직위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위원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공무원 또 군인들 피해가 너무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위원의 눈에 국민은 보이지 않는 거죠. 양결 변호사님, 국민이 막았다. 우리가 이주관 부장판사가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왜 그 이주관 부장판사가 꼭 집어서 했냐라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군인들을 뭐 이렇게 제대로 정말 힘을 쓰라고 보낸 것도 아니었었고 무슨 경고란이 있다는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2시간 반 만에 끝나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중관 부장이 그 부분을 지적한 거죠. 야, 니네가 지금 그렇게 잘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짧게 이렇게 경고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막아선 것이고 일부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고 또 일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서 이 일이 정말 대한민국 커다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었던 일이 2시간 반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끝난 거 아니냐라고 딱 지적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은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별로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피해도 없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괜히 당신이 지금 윤석열 하나만 탓한 거죠. 괜히 당신이 그렇게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수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안타깝다는 듯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일이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만을 피해로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기현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기현이 지금 이 판결문에서 한 거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똑 떼버리고 군대를 보낸 것만 지금 내란이라고 한 거거든요. 국헌불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 처음에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요. 여의도에 가셨던 분들도 있고 생중계로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군은 나중에 11시 가까이서야 군인이 온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걸 알고 그걸 막기 위해서 여의도로 다 몰려들어 있는데 군인들은 나중에 와요. 그러면 직위원 논리대로 그때 당시 비상계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면요. 여의도에 몰려간 시민들은 폭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행사로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그거 국회에서 해제 가결하면 되는 건데 왜 국민들이 나가요? 그런 엉뚱한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판결에서. 이 내란에 대한 저는 여기에 집중했어요. 양형 판단 부분에 보면은 양형을 판단하려면 피해자들이 누구냐, 피해를 얼마나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 이런 거를 분석해야 되는데 제가 이진관 판사랑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진관 판사는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신념을 파괴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를 했고 많은 경우에 위로부터의 쿠데타는 독재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민주주의와 국민 자체가 피해자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반면에 지기현 판사는 상당히 좀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내란죄의 피해, 대통령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아이고야. 네. 수사와 재판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네. 군경들이 하급자들이 많이 처벌을 받게 됐다. 이런 것들을 주로 언급을 하거든요. 이 지금 역사적인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적인 어떤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지가 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래요, 뭐 북부지법 가가지고 교통전담을 하게 되면은 음주운전 사건이나 뭐 무단횡단 사건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무단횡단 하셨으니까 벌금 내세요 하고 그냥 경찰관 딱지 끊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치 지금 내란죄에서조차 무단횡단한 사람 딱지 끊듯이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담한 것이죠. 얼마나 천박한 인식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결문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그동안 직위원을 신처럼 떠받들었던 장동혁까지도 논리적 허점이 많다. 그러면서 양심에 떨림의 흔적이 다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중관 부장판사의 명판결을 얘기하면서 항상 참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친위 쿠데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뚫어본 그 통찰 대단하다고 평가했더니 지도 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지 찰스 1세 뭐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게 어울리지 않는, 가장 우리가 놀랐던 부분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 그런 비유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는 그 경고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만약 이걸 알고 썼다고 하면 그건 정말 기본적으로 내란에 대한 직위원의 인식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직위원이가 그 찰스 1세 얘기했던 거하고 이중관 부장판사가 세계사적으로 살펴봤던 것, 그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연역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중세시대 때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계기가 된 사건은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건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란의 어떤 부당성, 이런 폭력성을 이야기하는데 중세시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오고 찰스 1세가 왜 나옵니까? 제가 그 실시간으로 저 중계를 이제 들으면서 갔는데 예. 찰스 1세 나올 때 제가 가다가 빵 터졌어요. 아, 저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옵니까? 그리고 굉장히 저 중세시대의 역사적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역사 강의를 하러 나오셨나 직위원 판사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니 알고 있잖아요. 찰스 1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참수당했잖아요. 유일하게 찰스 1세가 현역인 와중에 참수당한 왕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기대했었습니다. 아, 저 예시를 들면서 유일하게 윤석열이 이제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가 참수에 가까운, 뭐 우리나라 사형 집행이 안 되긴 하지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한 빌드업이구나 했더니 웬일이야. 무기징역 내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역사 강의를 길길이 했던 거와도 다른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히고, 그 직위원 판사는 찰스 1세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까지 가면 돼요.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만 살펴봐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두환을 보십시오. 그 당시 12.12, 5.18 이 사람들은 친위 쿠데타도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쿠데타로 발생한 일이었어요. 물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긴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사적인 결단으로 사형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이 전두환이 자연사됐다는 것이 문제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너무 따뜻한 법 감정으로 인해서 3년만 복역하고 이 전두환이 골프 치고 뭐 온갖 산해짐을 다 누리면서 자연사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우리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게 소위 말하면 지금 주식 투자 얘기 많이 하는데 친위 쿠데타는요. 저위험 고수익이에요. 저위험 고수익. 위험은 작은데 수익은 굉장히 많은 상태. 왜냐?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전두환 사례만 봤을 때도 만약에 이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게 되면 전두환 사례처럼 한 3년 복역한 다음에 나와서 골프 치고 사내짐이 누리고 자연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런 희망에 의해서 이 말도 안 되는 2024년에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이 앞으로 미래 혹은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위원은 과거를 살펴봤을 때 사형으로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친위 쿠데타 누가 정권 잡을지 몰라요. 근데 이번 사례로 봤을 때 친위 쿠데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 국회를 가장 먼저 봉쇄하고 군대가 미리 막은 다음에 국회의원들 멀리 있을 때 비상계엄 선포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인데 직위원은 찰스까지도 가고 막 이러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과거의 5.18의 사례를 보진 못했다라는 치명적인 그런 단점을 보여줬습니다. 그 직위원의 역사인식의 가장 문제 있는 부분은요, 뭐냐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왜 저런 로마 시대를 들고 찰스를 들 수밖에 없었냐. 이 사람의 국가를 바라보는 사고 자체가 국민이 최고 권력자이고 주인이라는 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예를 들었냐면, 야, 대통령이 최고 대장인데 최고 대장이 뭘 했다고 해서 이거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전두환 노태우만 해도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자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대통령을 끌어내렸으니까,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렸으니까 이건 내란이 맞아. 하지만 이미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란을 못 저지르는 거 아니야? 근데 찾아보니까 찰스 2세도 왕이었는데 사형당했네? 아니요. 그때는 왕정시대였다. 왕이 국가의 주인이었었고, 지금의 시대의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현직의 대통령이 됐든 현직의 군인이 됐든 국민을 향해서 촛불을 겨는 순간 그건 끝인 거예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전은 계속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로마 찾아보고 영국 찾아보고 이랬던 거예요. 레츠코코님, 직위원의 잘못된 AI 사용법. 길고양이 황선희님, 그 와중에 가슴 철렁했을 사람 철수 1세. 모여라 꿈동사님, 중세시대였으면 직위원 살아있겠나. 영원히 4931님, 시국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삽질할 시점만 노리고 재판 질질 끌면서 여차하면 무죄 내릴 결심이었다가 예상 밖으로 이재명이 국정 운영을 잘하니 어쩔 수 없이 무기징역. 날카롭게 지적하셨네요.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게요. 과거 페르시아에서는, 그 중세 페르시아에서는 잘못된 판결을 하는 판사는 피부 껍질을 벗기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네. 그 법안 다시 한번 발의해봐요. 네. 인피니티런, 촉법 노인이란 세간의 비아냥도 있어요. 이때도 참 황당했죠. 비교적 고령 65세. 그럼 한덕수는 어떻게 돼요? 73세. 아니 그리고 요즘 65세가 무슨 고령입니까?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도 지금 없애거나 연령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판에 말이죠. 그리고 제 판결문을 보면은요, 찰스 1세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중국 뭐 헌법도 나오고요. 아주 그냥 전 세계 법 체계를 다 망라해 놨습니다. 룸사롱에서 작성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AI를 시켜가지고 이진관 판사랑 직위원 판사 판결문을 분석해보라고 시키고, 이제 국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시켜봤어요. 네, 보니까요, 이진관 판사 판결문에 당연히 국민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이진관 판사는 국민이 64회 나오고 직위원 판사는 41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직위원 판사 판결문은 1200페이지고 이진관 판사는 350페이지 정도예요. 그 분량까지 고려하면 이진관 판사가 국민이란 단어를 한 5배 더 많이 빈도로 높게 쓴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국민주권주의, 헌법에 대한 이해가 이진관 판사가 깊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국민이 빠져 있는 판결이었어요. 예, 그리고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찰스 1세, 뭐 중국, 뭐 일본, 영국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왕이 뭐 내란을 일으켜도 내란죄는 성립한다, 뭐 이렇게 결론은 냈으니까. 근데 다 잘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영구 집권을 꾀하려고 간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이 이래놓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말이죠. 아니,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을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해놨으면 이진관 판사도 세계사적으로 볼 때 위로부터의 내란은 독재로 귀결이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귀현 판사도 세계사적으로 그 많은 사례를 분석해놓고 그것들이 다 영구 집권과 독재로 이어지고 그걸 꾀했다는 그런 사례를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례를 다 봐놓고선 윤석열은 영구 집권을 꾀한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이거는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배동호님, 졸지의 직위원 때문에 고령된 한 사람입니다. 이제 윤석열 어찌됐든 이제 무기징역 선고가 됐고 항소심에서 그거보다 낮은 게 나올 수는 없고 이제 사면 금지 법안도 통과가 되면 윤석열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과연 끝날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일단 외환죄, 일반 이적죄 관련해서 또 재판이 있지요. 예, 가장 먼저 지금 6개 가량의 재판이 남아있는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장 앞서서 결론이 나야 될 부분인 거고 이 부분 역시도 사형이 가능한 범죄인 것이고요. 사실 이게 하나만 저질렀어도 사형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범죄인데 그때를 저집보면 제일 끔찍해요. 그 방첩사령관의 어떤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일상적인 전쟁 수준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주가가 코스피가 6천을 넘냐 7천을 넘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예 그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고사하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된 나라로 순식간에 추락해버리는 거였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지금 기억나는 게 최악의 경우를 뭐로 적어놨어요? 노아의 방주 적어놨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지들은 어떻게든 살 것을 계획을 해놓고 대한민국은 나라 통째로 그냥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계획을 세웠던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 최고 사령관의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김기현 변호사님, 지금 일단 2차 특검이 좀 더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찾아내고 그리고 정신 똑바로 박힌 판사 만나고 외환죄 관련해서 또 증거들을 확실히 잡아내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사형 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2차 특검 고려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체포방해 사건이나 지금 다른 사건들이 지금 2심에서는 아마 병합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무기징역과 다른 재판들이 병합이 되면은 충분히 이 사람은 사형이 가능하다. 왜? 내란을 저질러 놓고 심지어는 그 내란죄로 인한 자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군경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체포를 방해시키고 빠져나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이거는 사형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2차 특검의 결과까지 이제 만약에 더 더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법정 최고형 외에는 다른 걸 선고할 도리가 없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항소심에서 윤석열한테 사형이 선고가 되면 혹시 국민들 가운데 이번에는 사형을 집행하자 하는 여론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9일에 있었던 재판 전에도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사형 선고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행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사형 폐지 국가인 거는 맞습니다만 아주 예외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나라를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이 내란 외환, 근데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형이라는 단죄를 해야 이 역사적인 교과서가 되고 사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뭐 저는 당연히 그런 의견에도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혹은 뭐 우리가 뭐 세계에서 무역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죠. 그 사회적 합의는 못 되더라도 논의 과정 자체가 여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요. 예, 이제 2차 특검이 시작이 되고 또 내란 잔재들 다 청산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 뭐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청산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는 뭐 여당, 야당에서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그중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힘당 보면은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은 별로 보이지 않지요.
선거 치르기 전에 뭐 당명을 좀 바꿔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당에 간판까지 막 지워버리고 막 이런 것까지 했죠. 저기 보니까 꼭 마치 그 반대하는 쪽에서 해버린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한 거야.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새 이름 달겠다고 그러면서 뭐 미래연대하고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개로 압축됐다 막 그러길래 그럼 이제 미공당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복잡하고 어떻게 해서 당명은 지방선거 끝나고 바꾸는 걸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던데 당명을 바꾸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저 없어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난 저 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 저기 뭐 지우고는 있는데 굳이 뭘 지워요? 그냥 간판 떼버리세요. 뭘 저기 복잡하게 지웠다 붙였다 합니까? 이미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뭐 것에 대해 포기했어요. 이제는 기대도 없습니다. 지금 뭐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까지 장동혁이 다 날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준비하는 분들이 그 장동혁 대표가 입장문 한다고 하니까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옷도 다 제작한 거 아니겠어요? 예비 후보들이 다? 그거 다 지금 찢어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당의 이름을 갖고 출마하는 사람조차 포기하고 있는 정당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후배 중에 국민의힘에 오랜 당직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직업으로서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후배가 오죽하면 저한테 그 선배님 항상 위원정당 해산 심판한다고 선배님이 얘기하시던데 제발 좀 심판해서 위원정당 해산 좀 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조차. 그러니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저 당이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정어리몰에서 새로운 제품 하나 소개할 건데 클렌징 폼 있거든요. 저거 제가 써보니까 진짜 잘 지워져요. 저거를 그냥 국힘당에 쫙 발라주면 시원하게 지워질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그 앞에다가 한번 가서 써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해왔던 말이 있어요. 민주당이 진짜 중도 보수 정당이다. 사실 민주당이 추구해온 그런 정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경제 이런 걸 추구해왔거든요. 전형적인 중도 보수에 걸맞는 방안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볼 때가 저는 됐다. 왜? 국민의힘이 저렇게 해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그 진짜 저 가짜 보수 정당은 그냥 위헌으로 해산을 시켜버리고 모두를 아우르는 이제 민주당이나 그런 정당들이 그 보수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진짜 미래를 개척하는 정당으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듭니다. 동시에. 저는 오늘 아침 새보험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전략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생하고 초등학생이 서로 경기를 한다. 그러면 승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대학생이 보여줘야 할 것은 승부란 어떻게 하는 거다를 넘어서서 품격 그리고 비전 이런 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완전히 한 단계 너희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내세우고 갔으면 어떨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그런 선거를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봤습니다. 물론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선거는 아무리 근사하고 멋있게 폼 잡아봐도 지면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승부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장동혁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침에 방송 시작 전에 양재열 변호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양재열 변호사님은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동혁이 하는 거 보면은 일단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난 다음에도 나와가지고 이제 절연해라고 그러는데 절연은 무슨 개뿔 절연은 상관없고
내란을 오히려 지금도 정당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기 딴에는 프레임을 바꾼다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주장에 동조를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려면 코스피도 추락하고 수출도 추락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래야 될 텐데 이건 전략 차원에서도 완전히 아니올시다 아니겠습니까? 장동혁이 오늘 아침에도 뭐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요즘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저는 눈을 유심히 봅니다.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 뭘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프롬프터를 보나 했더니 프롬프터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저는 오늘 뭐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고 합니다.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프레임을 좀 바꿔서 이걸로 선거를 치러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다시 수사 재개해야 된다라는 걸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저는 요즘에 장동혁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양재열 변호사님 이해가 된다고 하셨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위기는 아니지만 어떤 크나큰 정치적 숙제 내지는 어려움을 지금 안 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직거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야당의 대표가 돼 있고요. 안타깝게도 그 대표가 저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은 정리해낼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누가 이전부터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했죠. 국민의힘은 이제 죽을 힘도 남지 않은 당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잠깐 윤석열이 저질렀던 크나큰 잘못은 이른바 친일을 주장하고 극우를 주장하고 혐오를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마치 그게 정당한 정치적 영역인 것처럼 위로 올라와 버렸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장이라든가 얼마 전에 그만둔 독립기정관장 같은 사람들이 요직을 지금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윤석열 때만 해도 그런 자들이 바깥에 있으면서라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면 이제 장동혁은 뭐냐면 아예 그 자들을 당내로 끌어들여서 극우 내지는 윤어게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냥 국민의힘을 통째로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스스로 자정해서 쫓아낼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건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왜? 윤석열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란을 저질렀을 때 그때라도 반성을 했으면 그 힘이 생겼을 텐데 40명이나 45명이나 되는 자당 의원들이 나서 이 윤석열의 체포를 막겠다고 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들도 그거랑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왜 제가 장동혁이 저러는지 이해를 하냐면 뭐 전환길 같은 자들이 서슴붙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 지지한 거는 윤어게인을 외쳤기 때문에 지지한 건데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 우리가 너 버릴 거야? 이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정당에 사실상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주가 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의 안중에는 지방선거의 승패 따위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 20% 가까이,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20%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라도 끌고 가면 자기는 살 수 있잖아요. 여전히 당대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큰 숙제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20%라는 숫자가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 보통의 건강한 사회라면 한 3%, 5% 정도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20%랬어. 이거 숙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장동혁은 그것만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선거를 앞두고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였는데 양재열 변호사님은
선거에 관심이 없으니 이미 이해가 된다. 포기했어요. 이미 포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여론조사꽃에서 조사한 정당 지지도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이 55.5, 국힘당이 25.1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더욱 의미가 있는 게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국힘당의 3배가 됐어요. 이것은 지금 완전히 국힘당을 다 떠났다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뭐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로 갈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냥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밖에 없다는 걸 이대로 그냥 굳히기로 끝내기로 보여주면 앞으로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좌고 우면 그 패러디 해가지고 좌고 우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좌고성국 우 전한길. 완전히 지금 국힘당은 이자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꼭두각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장동혁 아닙니까? 지금 또 뭐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를 한다고 뭐를 막 그렇게 주던데 보니까 이걸 전한길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태진아 씨가 나온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가수 태진아 씨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나는 그 나간다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더니 일단 연락이 되긴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혹시 시간이 되냐? 그러니까 태진아 쪽에서 그날 일정은 비어 있다. 근데 무슨 행사냐? 그래서 뭐 그냥 뭐 킨텍스에서 모여서 저기 뭐 하는 거다. 뭐 그러면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한길이가 하는 거다. 그러면 못 간다. 아니 그러면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한길이 막 그걸 이야기했다가 지금 뭐 법적으로 싸우겠다 뭐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죠. 저기 주체도 써 있잖아요. 자유한길당이라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에 보면은 주간 자유한길당. 딱 봐도 근데 전한길에서 주최하는 거로 느껴지고 저분들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저게 다 박제가 됐는데 나중에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기 좀 부끄러워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태진아 씨가 그래도 연예 활동 오래 해서 그나마 이제 소위 말하면 구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빼달라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례를 봤습니다. 김흥국 사례를 봤어요. 그러니까 김흥국 씨가 이런저런 그 정치 뭐 집회나 이런 정치 활동, 뭐 전광훈이나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뭐 같이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 이제 최근에 이제 안 거에 현타가 온 거죠. 이른바 현타가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왜 그랬나라고 후회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진아 씨도 뭐 이런 상황들을 돌이켜 봤을 때 제2의 김흥국이 되면 안 되니까 아마 뭐 소속사 차원에서도 아마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빠진 게 어떻게 보면 태진아 씨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나와 있는 저 출연진들은 과연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제대로 된 뭐 허락을 받고 저기에 기재되는지 그것도 의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하면 이제 어떤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게 각 예술인들도 이 전한길이나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활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적어도 아주 정상인 면이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기 가는 순간 같은 급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국민들 대중의 시선에서 외면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들도요. 잘 살펴봐야 된다고 보여요. 뭐 뱅크도 있고 이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동의가 되는지. 누구예요? 옛날에 가수 그룹 이름이고요. 나는 여기 보니까 다 모르겠어요. 뭐 조장혁. 조장혁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가수인데. 여기도 가수예요? 예, 가수인데 이제 이분이 국적은 아마 캐나다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많이 있습니다. 아시네. 나는 여기에서 아는 사람은 윤신혜밖에 없는데 가수 윤신혜 씨는 태진아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지금 궁금하기는 해요. 네. 아까 사진에서 이재용 아나운서도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던 거고 그래요?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도? 예.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이거는 명예훼손이나 뭐 또 이런 거 걸리지 않나요? 명예훼손 뭐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네, 명예훼손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어쨌거나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딱지를 붙여버린 거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전한길의 극우 세력과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예에는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분들도 이재용 아나운서와 같은 꼴이라고 본다면
뭐 과거에 뭐 보수적인 색채를 띠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뭐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조차도 전환길과는 함께 못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저런 상황에서도조차 장동혁이나 고성국이나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포용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노선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지금 중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장동혁 대표가 저런 사람들을 계속 포용하고 보호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저 사람들이 만든 뭐 극우 정당 몇 개 있잖아요. 맨날 현수막 걸고 하는 거. 거기랑 그냥 합당을 해버리시는 게 제일 낫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좀 발언 중에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네. 조장혁 씨는 캐나다 출신 아니고 제가 그분을 헷갈렸던 것 같아요. JK 김동욱. 예, 예. 그분이 캐나다 출신. 이은주님이 조장혁은 상강뜰림 최애 가수인데 상강뜰림 최애 가수도 아세요? 상강뜰림 왜 조장혁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미 폭망각이에요. 이거 돈 받고 하는 공연인가 봐요. 뭐 저 자유음악회인가 이게? 예, R석은 7만 원이고 S석은 5만 원인 걸로 알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꿈도 뚱뚱하네. 한동훈 콘서트보단 싸네요, 그래도. 근데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티켓 구매율이 6%네. 아, 뭐 약간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위드훈보다도 동원력이 안 안 되는데 되네. 이게. 윤신혜 씨도 모르시던데요. 김어준에도 나갔었어요. 바바차차님. 뭐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혹시 중앙일보 칼럼 그거 보셨어요?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장동혁 같이 이렇게 벼락출세한 사람들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칼럼을 썼는데 지금 이제 국힘당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한동훈이하고 재선이라고 해도 국회의원 1년 임기 4년도 안 되는 장동혁하고 서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 다 벼락출세했다는 거죠. 한동훈이 왜 오늘 한동훈이 됐냐? 윤석열이 일약 법무부 장관 발탁해서 된 거고 장동혁이는 한동훈 옆에 있다가 그냥 어부지리로 얻어먹은 건데 이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보수를 다 망치고 있으니 큰일 났다 이런 한탄을 그 칼럼에서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에요. 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러냐. 이 두 사람들 마음에 윤석열도 했는데 우리가 못해?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의 첫 정치 데뷔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뭐 대통령 직도 제일 수행 못하고 결국은 이제 본인의 나락으로 가서 감옥에서 이제 본인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 선을 하고 이런 것도 뭐 있겠지만 실제로 이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벼락출세하다 벼락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치 내가 굉장히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 그렇게 벼락출세했던 계기에는 주변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뭐해? 이거 왜 못한대? 야, 너 나한테 기어, 꿇어.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그런 벼락출세한 것도 문제지만 그 기반에는 그 정치인을 할 수 없는 DNA, 그러니까 인성 자체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또 갑자기 벼락출세한 것. 그게 바로 윤석열, 한동훈, 장동혁까지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수주의 정당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보수주의 정당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수라는 것은요.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민 애족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희생하겠다라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애국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났고 내가 잘나가지고 나 돈도 많이 벌었고 지위도 많이 얻었고 명예도 얻었으니까 나 한 자리 해볼래 정치판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보면요. 사실은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민주당 인사들한테 막 접촉도 하고 그러다가 여의치 않을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으로 그냥 장을 갈아타가지고 그냥 출마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무슨 애국시민이 뭐 소신이니 이런 걸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저기 나오는 그 중앙일보 칼럼 같은 거 요즘 이제 다른 일부 보수 언론들이요 다 저런 식의 어떤 지적들을 많이 하고요. 장동혁 지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어떤 글도 보수 신문들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들의 보수를 대표하고 보수의 오피니언 리더격이었고 보수 정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 신문들 언론들은요 버림받았어요. 일종의 지금도 뭐 보수가 아니라 극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하시던 고성국 전환기 이런 사람들한테 가 있고 그 장동혁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조차도 그쪽에 뭐 바라보고 있고 그쪽만 가서 있으니까 이 보수 신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뭐 한탄 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 저는 이 와중에 정말 그 나쁜 자가 하나 있어요. 이건 나쁜 놈이지. 윤상현이. 그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참회록이라고 올렸어요. 저는 정치인 중에 제일로 참 지저분하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이게 윤상현 같아요. 김상욱 의원이 1인 시위하고 있을 때 그 앞에 가가지고 야야야야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그랬던 자가 바로 윤상현 아닙니까? 그런데 참회록을 딱 올렸어요. 국민들의 열망 속에 태어난 윤석열 정부는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어쩌고 중얼중얼 이렇게 된 데에 당의 중진인 저의 책임이 큽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참회드립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하면 민심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해야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니콜라이 네크라소프가 어쨌다고 조국에 대한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이런 길기도 하네. 그러면서 제 탓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저부터 참여합니다.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과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보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이라 믿습니다.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지금 이렇게 합니까? 네, 저분은 개인적으로 한 10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이완용 뺨을 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완용 거느리고 다녔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력층을 향한 안테나가 겁나게 발달해 있는 친구죠. 보면은 저는 아까 애국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미덕으로서. 그럼 그것은 나라가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일이 되게 하고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될 수만 있다면 저분은 아마 정치 지형이 여기서 더 크게 바뀐다면은 나중에 진짜 잘못했다면서 막 민주당에 입당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책 한번 좀 누가 참 써주시면 내가 잘 읽어볼 것 같은데 괴물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요즘엔 저는 자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괴물들이 탄생하는가 어느 정도 조금 짚어볼 수는 있어요. 성공지상주의, 뭐 출세지상주의, 성공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정말 어떻게 그 유치원에서부터 의사 고시반 뭐 이런 것을 운영하고 뭐 영어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뭐 좀 길게 들어가자면 우리가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을 못했던 때까지 거슬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에는요. 아까 이제 김기현 변호사도 보수 정당이 아니라는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뭐냐? 보수 정당이 아니라요. 보수 정당이 권력을 잡았던 게 아니라 보수가 기득권 내지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살아남는 데에 이자들이 이념을 이용했던 것뿐입니다. 보수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항상 권력을 뒤쫓았었고 권력을 가지고 뭐 대통령이 됐든 뭐 고위직 공무원이 됐든 그 자리에 오른 다음에 그러면 그걸로 뭘 맡겨진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내가 그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더 해먹느냐만 신경을 쓰는 자들이 주로 대한민국에 안타깝게도
그 권력들을 더욱 장시간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어떤 잘못된 인식, 뭐가 됐든 출세하고 뭐가 됐든 내가 잘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만이 마치 사회적 성공의 기준인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어두운 밑바닥이 그 정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당하신 말씀이신 게 저 사람들이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주체사상보다 더한 걸 만들었을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출세하기 위해서. 저는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 민주당 입당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적어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1년이 지나도 잊지 않습니다. 당신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고 전 보고, 아마도 윤상현이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돈줄이나 권력줄이 하나둘씩 다 잡혀가다 보니까 이제 사회 소일만 쫄았죠. 쫄았다 보니까 이제 납작 엎드려서 잠수 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윤상현은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서 전광훈한테 다음 대통령감이야 라고 칭찬 들으면서 이른바 코박행이라고 하죠. 전광훈한테 코박고 인사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윤상현은 또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에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래.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지 라고 했을 때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상현이가. 네, 상현이가. 네. 그랬던 분이고, 사실상 또 윤석열과 그 내란 때 통화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의 공범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과 민주당 지지자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는 1년 지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윤상현 씨. 매일 이야기를 하자니 참 괴롭고 그렇지 않자니 잊어버릴 것 같고, 윤상현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한 번씩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윤석열 체포방해 2심이 내란 전담재판부 형사 1부에 배당됐다라고 하는데, 김기현 변호사님, 이건 지금 내란죄 관련된 것은 아니고 체포방해 관련해서 이제 형사 1부에 배당이 됐다,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당이 됐다. 네, 저 사건은 이제 직위원 사건은 아니고 백대현 재판장이 판결을 했던 체포방해 사건. 그때 그 특검에서 10년 구형했는데 5년 선고해가지고 공분을 샀었죠. 그 사건이 지금 항소심으로 넘어가서 고법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는 것입니다. 배당이 됐으니까 아마 조만간 그 재판부에서 첫 그 재판 기일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착착 내란 전담재판부로 가고 있는데,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김건희 2심은 서울고법 형사 15부로 배당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내란이 아니니까 이제 일반 형사로 배당이 된 거죠? 내란과 관련된 것만 전담재판부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에 선고됐던 직위원 판사가 선고한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죄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이제 항소심으로 옮겨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저기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 1부에 병합돼 가지고 같이 항소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내란 전담재판부가 지금 2개 아닙니까? 네. 그 두 재판부에 어느 정도 어디에 배당이 됐을 때 어떻게 예상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글쎄 뭐 그걸 두고 벌써부터 이제 그 각 부장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까도 뭐 직위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관해서는요, 여태까지 나온 결과들, 조금 전에 백대현이라든가 아니면 유경진 부장이라든가 뭐 우인식 부장이라든가 직위원까지 포함해서 이진관 부장 이외에 안타깝게도 여태까지 나온 1심의 재판부의 결과는요, 내란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만큼 느끼는 판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공통적으로 그냥 정말 여의도에서 정치권에서 해프닝 정도, 그리고 진짜 마지못해 군을 투입한 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눈 감아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처벌하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속보로 뜬 체포방해도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법정형 양형기준 맞춰서 5년에 그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기존의 성향을 떠나서 제발 좀 판사들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은 12부는 문제가 많다던데요. 12부 별로 안 좋아요. 뭐 이런 의견들 많이 주시네요. 뭐 지켜봐야죠. 방금 들어온 속보 보면 한덕수 2심은 또 형사 12부, 내란 전담재판부에 형사 12부로 배당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그런 판사들이 좀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이 여전히 인사권이나 이런 걸로 장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과 국민이 끊없이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에게 한번 만나자. 너도 고향이 충청도고 나도 충청도인데 대전 충남 통합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장동혁이 아직까지 응답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시도통합 문제가 가장 뜨거운 관심사지요. 광주 전남은 속도를 매우 내고 있는데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 만나서 시도통합과 관련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좀 힘을 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동화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신발끈 쫙 매고 달려갈까 합니다. 그동안의 구독이 매우 증가가 주춤했습니다. 요즘 뭐 많은 채널이 주춤은 고사하고 막 이렇게 많이들 빠지고 그랬다고 하던데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힘이 좀 많이 빠지셨죠? 여러분 우리부터 다시 힘을 냅시다.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좋아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한번 힘을 내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잊어버리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죠.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김기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도통합 문제가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 시도통합 아주 애를 많이 쓰셨던 강기정 광주시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서울 자주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우리 저 광역 그 후보들 예. 전국 17개 민주당 광역 후보들 당사에서 면접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예, 전부 오늘하고 내일하고 나눠서 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우상호 후보부터 시작해서 했고요. 저는 1시 반에 합니다. 벌써 그러면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됐네요. 이제 면접을 해놓고 예. 이제 면접을 하면 단수할 곳 또 뭐 경선할 곳 하는데 우리 광주 나온 통합이 있으니까 아마 맨 마지막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럼 아직은 면접 안 하셨습니까? 아니 면접은 하고 예. 경선을. 아, 경선을. 네. 일단 면접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그러면 시도 단체장들이 다 올라오신 겁니까? 오늘은 절반 정도 하고 내일 예. 절반 정도 합니다. 그럼 시장님은 면접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오후에 1시 반경에 갑니다. 예상 질문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광역 시도지사들은 기본적으로 검증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후보들의 면접보다는 더 압박 면접이 작습니다. 그래서 1분 스피치하고 예. 공천 심사위원들이 공관위원들이 질문하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통합을 왜 그리 빨리 하냐, 예. 왜 지금 하냐, 어떤 이득이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단체장들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다른 단체장은 일단 그곳에서 다시 선거구로 치르니까 뭐 잘했냐 그러면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일단 광주 전남은 어찌됐든 통합이 이제 되기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현재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하고 김영록 지사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기 예를 들면 또 다른 후보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분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이제 통합이 어려운 건 그런 것 때문에 기득권 지키기가 있기 예.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예. 야, 그러면 참 두 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큰 결단하신 거네요. 예, 역대 이제 광전남이 3번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안 됐거든요. 이번 지금 대전 충남이 다 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안 된 이유가 현재 대전의 이장우 시장과 충남의 김태흠 예. 지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이 어려워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될 가능성, 될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동의했고 찬성했던 대전시의회가 처음엔 찬성했다가 지난주에 반대 의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이제 시장님은 그동안 이제 공직도 공직이지만 또
그 야인 생활을 하실 때는 방송 패널도 활발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무슨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국민들이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시도 통합을 하면 뭐가 좋은가? 예. 그거를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강기정 시장 또는 뭐 국회의원 할 때, 제가 시장 할 때, 청와대에 있을 때 도대체 광주에는 사람들이 다 광주 밖으로 떠납니다. 특히 청년들이 1년에 한 4, 5천, 6천까지 떠납니다. 청년들을 떠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떠나는 이유는 결국 일자리 때문에 떠나거든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데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는 어디서 오냐면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업이 투자해서 일자리가 생기거나 이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일자리가 생길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통합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을 하면 공공기관을 대거 주겠다. 통합을 하면 기업 유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기업 투자를. 그리고 통합을 하면 5조 원이라는 1년에 돈을 4년 동안 20조를 주겠다. 결국 5조 원 공공기관 기업 유치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결국 일자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자리 덕분에 통합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서울이 아닌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부동산 문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교통 문제, 주택 문제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남대 전기과를 졸업했는데요. 전남대 전기과 갈 때는 이런 생각입니다. 서울대 갈 실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연고대 같은 데를 가기에는 돈이 비싸서 못 가고 또 가서 또 생활해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전남대 국립대를 갔거든요. 그렇죠. 전남대 뭐 전북대 경북대.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벌써 무조건 인서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통합이 되면 좋아지겠다. 인광주.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왜 광주 전남은 이렇게 통합이 되면 좋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는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광역단체가 통합이 되면 국가 발전에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 주도 성장을 하겠다. 그래야지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하지 않냐. 그래서 서울에 맞먹는 몇 개의 단위를 만들자. 그래서 5극 3특 예. 5개의 극을 만들자. 서울, 호남, 영남, 충청 이렇게 5개의 거점 극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서울과 경쟁하고 그걸 통해서 지방이 성장하면 함께 균형 발전을 하지 않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 5극 3특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면 광주하고 전남이 합쳐지면 전북은 또 외롭게 떨어지게 될 거고 예. 충남하고 대전하고 합쳐지면 충북이 또 그렇게 섬이 되는데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래서 5극에 5군데고요. 예. 제주, 강원, 전북 3군데가 3특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5개의 국과 3개의 특별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주도는 제주대로, 강원은 강원대로, 전북은 전북대로 독자 발전을 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옛날 권역별 통합도 우리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그러면 호남권이면 광주, 전남, 전북을 합치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논리로 따지면 그 3개가 합치는 게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전북이 호남으로 하나를 합치자. 그러면 호남 특별시가 되고 좋다라고 했는데 전북이 광주, 전남하고는 절대 같이 합칠 수 없다. 그래요? 예. 대전, 충남과 충북이 합치지 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전북은 왜 그렇답니까? 그건 그 전북의 정서일 수 있겠고 전북은 광주남하고 합치면 전북이 광주남에 완전히 흡수돼 버린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서가 좀 있군요. 네, 예. 전북도 호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호남 제1문이 있지 않나요? 전주에? 전라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라도의 전은 전주를 뜻하고 예. 라의 라는 나주를 뜻하는 예. 그래서 전라도는 전북, 광주, 전남 이걸 하나로 합친 것이 전라도입니다. 예. 그래서 전주와 나주의 약칭을 전라도인데 과거에는 나주와 전주가 제일 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전라도는 전주, 나주를 합치는 거죠. 거기에 목이 있으니까. 네. 그러고 보면 충청도는 충주하고 청주잖아요. 예. 옛날엔 충주가 더 컸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지금 남은 절차는 뭡니까?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됩니다. 아, 그러면 특별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전체에서 의결되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최종 이제 공포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월 3일 날 이제 통합 선거를 통해서 옛날에는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따로따로 뽑았던 것을 이제 하나로 뽑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 명의 특별시장이 되게 됩니다. 이름은 전남 광주시로 정했다고 그러죠? 전남 광주시 약칭 광주특별시 예. 이렇게 정했습니다. 옛날에는 전남 광주였어요. 광주 광역시 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광주라는 곳이 특별시고 아니 광역시. 보통시고 광역 직할시고 예 전라남도였죠. 예, 전라남도 광주시였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이름보다는 그게 나은데 이제 전남이 앞으로 가면서 부르기는 광주시, 광주특별시 이렇게 부르니까 양쪽 다 덜 섭섭하긴 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잘 냈습니다. 그거 절묘하게 타협안을 냈습니다. 그것을 조인철 의원이 이제 하도 이름을 뭘로 짓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전남을 앞으로 내자, 광주를 앞으로 내자, 전라특별시라고 하자. 그러면 전북이 그 항의할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전남 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하나 두자. 광주특별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시행은 7월 1일. 7월 1일부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공포가 되고 나면은 광주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각 자치단체가 이제 같이 해나가겠군요. 총리실에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요. 예. 광주와 전남은 각각 출범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같이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조례를 만들 거냐, 새로 태어날 그 조직의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을 3월 달에 공포가 되면 3, 4, 5, 6 4달 동안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큰일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한 30년 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매번 좌초되다가 이번이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이제 선거가 가장 또 관심사인데 선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 이렇게 역사적인 일을 해낸 가장 큰 공을 돌린다면 누구한테 돌리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삼박자인데 그러니까 시도민들의 동의, 그다음에 시도지사의 결단, 대통령의 정부의 의지,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대통령께서 강하게 5조 원 주겠다, 공공기관 밀어주겠다, 기업 유치하는데 특례 조항 주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광주특별시 전남 광주 정확한 명칭은 정남 광주특별시입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광주시청 청사하고 전라남도 도청 청사하고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 청사가 3개가 있습니다. 광주에 하나 있고 모안에 전남청사가 있고 순천에 동부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크기는 작습니다만은 이 3개를 고루 균형 있게 사용하자 지금 이렇게
합의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드려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중에 주청사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자꾸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청사 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서로 갈등이 커지니까 아직은 주청사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장이 근무하는 집무실이 있는 곳이 주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세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근무하자. 그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이야기가 같은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시도 통합 문제는 광주 전남보다는 대전 충남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대구 경북이 2019년부터 준비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대전 충남이 지난 정부 때 스피드를 올려서 빨리 가고 있었죠. 근데 대구 경북은 왜 이번에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대구 경북은 같이 법이 지금 세 군데가 소위원회 행안위 전체에 통과했습니다. 예.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그 중에 지금 광주 전남하고 대구 경북은 지자체장이나 시도민들이 동의가 있고요. 대전 충남은 지금 국힘당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까지 찬성했던 대전 충남인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에 속도가 나는 것 같았다가 잘못됐는데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한번 만나자. 그래서 얘기하자. 지난번에 대통령이 불렀는데도 아주 큰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고 가죠. 국회가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에서도 특히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목리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 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입니다.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합시다. 저렇게 제안을 했는데 응할까요? 장동혁 대표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 통합은 제가 지금 한 50일째 해보니까요. 이건 정치적 계산을 하면 베려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또 대전 충남 시도지사들이 현재 다 국민의힘입니다. 정치적 계산 셈법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말은 특별법이 부족하다, 자치분권의 요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러다가는 통째로 민주당한테 질 수 있겠다. 빼앗기겠다. 단체장을 빼앗기겠다. 특히 통합이 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극적으로 변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것은 대전 충남이 정말 통합을 먼저 하자고 했던 만큼 빨리 결단해야지 정치적 계산하고 있으면 결국은 선거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가서는. 합치든 안 합치든 승부가 될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이걸 합쳐놓고 선거를 치르면 그냥 가겠지만 안 합치고 새로 이렇게 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면 이제 막 당선된 사람이 또 통합에서 한 사람은 물러나고 그건 더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선해놓고 2년 뒤에 하자 또는 4년 뒤에 하자 이런 주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도 1월 2일 날 저하고 김영록 지사가 통합합시다. 당장 합시다. 그러니까 일부 그 의원님들이 너무 빠릅니다. 4년 뒤에 합시다. 라고 말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당선이 되는 순간 기득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4년 뒤든 2년 뒤든 안 되는 겁니다. 또 해야 할 일도 또 생기고. 또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대로 또 의지를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안 되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강기정 시장님 뵈니까 제가 이제 몇 차례 뵀는데 큰 일을 잘 마무리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이렇게 더 활기가 좀 넘치고 더 막 그렇게 좀 그 액티브해 보이세요. 뭐 선거 하면은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엄청나게 한 50일 뛰어왔습니다. 예. 쉬지도 못하고 원래 제가 목이 좀 허스키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면 풀리는데 이 목이 안 풀렸어요. 계속 설명회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또 중앙 일정에 대응도 하고 제가 올해 1월에만 해서 그 대통령을 2번 뵌 거 아닙니까? 예. 뭐 대통령만 2번 뵌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하고도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 통합이라는 이 거대한 과제를 제가 정치 인생 25년 동안 이렇게 크고 멋진 통합을 추진하는 일을 제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참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예.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그 통합을 앞두고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셨나요? 우리가 하지 않고 언론사에서는 많이 했죠. 통합을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3차례 나왔는데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미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은 시도 통합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이제 불안해 하지요. 다들 이제 새로운 상황 아닙니까? 통합이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 나에게 불이익이 없을까? 세금이 더 거치나? 또 공직자들은 내가 하던 곳에서 떠나서 어디 다른 데서 일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감이 참 많겠죠. 늘 새로운 것에 개혁에는 불안감이 포장지에 쌓여서 같이 오잖아요. 불안하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이 통합특별법 안에 그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뭐 불이익 배제 조항이라든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그 장치를 해놨죠. 특히 시도민들께서는 와 이러다가 전남 주민들은 도민들은 광주로 다 전남이 빨려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또 광주 시민들은 뭐야 이 광주가 없어지는가? 광주 전남이니까 이제는 전남 광주니까 이제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런 불안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작 또 통합이 되고 나서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전남이 61명이 도의원이고 광주는 23명이란 말입니다. 이거 벌써로 2배 차이 나니까 이제 통합특별시로 만들어 놓으면 의회도 하나거든요. 통합특별의회. 그렇죠. 여기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거고 이렇게 많은 갈등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새로 특별시장은 그런 갈등을 정말 적재적소에서 해소하고 또 수많은 난제들을 추진할 어떤 추진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공감대도 생겨나고 그럴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덕목이자 과제가 되겠군요. 그럴 겁니다, 실제로. 예. 큰 일을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 만약에 시도 통합이 이제 완전히 다 시행이 되고 새롭게 했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시장님이 그리는 가장 큰 변화 어떤 모습입니까? 광주에 떠나는 청년들이 없거나 줄어드는 것. 아, 인광주. 사람들이 대학도 광주 전남에 좋은 대학을 찾고 사람들이 복합 쇼핑몰도 광주에 준비되고 있는 좋은 복합 쇼핑몰에 쇼핑하고 사람들이 아파도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예. 그런 인광주, 인전남광주 특별시.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통합된 광주 전남의 모습 아닐까 그려봅니다. 찾아오는 광주가 되겠군요. 네. 네, 아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신 김에 몇 가지 좀 다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성지고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내란 재판 보면서 무기징역 선고가 나왔을 때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란죄로 전두환도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기징역이라 그래서 약하지 않냐. 내란죄를 윤석열 범했는데 무기징역이라니 법정 최저형이 뭐냐. 최고형으로 그래서 약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두환 사형을 선고를 하고 전두환을 응징해야 되는데 사면을 해줬어요. 사면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법은 약하고
사면은 절대 없도록 해라.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 시민들의 뭐 의견들이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면 금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도 되고 있고 법도 지금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면이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 판단에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란죄 전두환 같은 경우는 내란 목적의 한 살인 이런 중범죄인을 대통령이 통합이라 화합이다 이런 이유로 풀어주는 것은 그 풀어줄 때 또 제대로 전두환이라는 이 내란범이 반성하고 자기를 뉘우쳤냐 그러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뉘우치지 않아서 광주 시민들은 정말 미쳤죠. 허탈했죠. 예, 예. 그런데 만약 윤석열은 그래서 전두환처럼 또 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만약 사형을 이제 받았는데 또 사면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 거죠. 내란이 일어났을 때 강기정 시장님이 가장 먼저 이제 입장도 밝히시고 그랬는데 내란 청산 과정에서 광주시가 어떻게 뭐 입장을 밝히거나 뭐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입장을 나타낸 게 있었습니까? 이제 계엄 당일날은 계엄군이 전체 시청사 문을 다 닫아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광주 시청사만 문을 열고 내란 반대, 계엄 반대를 외치기 위한 어떤 광주의 지도자 48분을 종교계 지도자, 총장, 시민단체 등등이 48분이 모여서 밤 11시, 12시에 걸쳐서 내란 반대, 계엄 반대 연석회의를 열었고요. 그 연석회의를 여는 주체들, 광주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내란 반대 탄핵을 외치고 싸웠죠. 그 뒤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재판이 터덕거리고 내란 청산이 말끔히 안 되는 과정, 늦어지는 과정에 여러 입장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윤석열 내란을 보면서 참 그 공포도 느끼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다는 분노를 느꼈던 게 광주 전남 주민들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5.18을 겪지 예. 않았습니까? 전두환의 만행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만행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더 많이 시민들이 그 애를 썼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율 1위를 광주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란 과정에서 시정의 방향을 조금 바꾸거나 이러신 것도 있었나요? 당시에요? 아니 이후로. 아, 이제 내란 청산 과정에서 기존에 이렇게 해오셨던 시정 운영 방침을 좀 바꾸신 거 뭐 이런. 우리는 이제 예. 지난 2024년에 예를 들면 광주시 예산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된 2년째, 3년째 되던 해는요. 정부로부터 예산이 마이너스를 1.9%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마이너스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모든 물가가 오르고 뭐 인건비가 오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 연동해서 최소한도 올려줘야죠. 최소한은 올라가야죠. 그런데 마이너스 1.9%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참고로 올해는 이재명 정부 첫 해 올해 예산은 플러스 16.6%를 받았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14%라는 플러스 14%를 전년 대비 받았는데 24년에는 마이너스 1.9% 받다가 이번 올해는 16.6%라는 역대 최고의 예산을 받은 거죠. 마이너스 했을 때 저희가 좀 더 많이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일종의 고사 전략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하던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보류시키거나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제가 광주시정을 이끈데 힘들었던 것이 첫 해는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첫 해 제가 시장된 첫 해는 가뭄 때문에 힘들었어요. 강릉에 가물었을 때 2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막 군인도 보내고 물도 보내고 정말 비상사태처럼 대응을 해줬는데 그때 우리 광주가 한 6개월 동안 광주 시민들이
물난리를 겪을 때, 가뭄 난리를 겪을 때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뭄을 이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재정 가뭄을 이겨냈고 마지막 제가 작년에는 계엄, 예. 민주주의 가뭄을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으로 힘든 과정을 광주 시민들이 이겨온 거죠. 끝으로 선거 얘기 조금 해보지요.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이 이제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뭐 연대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광주 전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담양시장 보궐선거가 조국혁신당 후보가 됐죠? 네. 지금 이제 광주는 늘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첫 해니까 이재명 정부를 힘껏 밀어서 특히 민주당을 밀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아주 그 큰 전환점을 만들자 이런 기본 큰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사람이 선거라는 것은 후보를 누구로 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양이 지난번에 이제 군수가 조국 혁신당이 됐고요. 지금 여수 같은 데가 후보가 조국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현 후보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 같은 곳 또 이제 앞으로 구체화되면 어디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광주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전남 같은 데는 후보의 인물 때문에 이제 조국 혁신당 후보가 좋거나 반대로 민주당 후보가 좀 덜 만족도가 덜한 시민 만족도가 덜한 후보면 조국 혁신당도 성적을 낼 수 있는 예. 이렇게 특히 이제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선거 전에 통합은 안 됐지만은 선거 이후에라도 한 식구가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시도민들은 그 주민들은 한 식구? 그러면 이왕이면 민주당 조국 혁신당 따지지 않고 좋은 인물을 더 나은 인물을 뽑아볼까? 이런 경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하실 생각이시죠? 예, 이제 통합법이 통과되면 예. 출마 선언을 하랍니다. 출마 선언하면 그만두시고 선언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시장은 그만두지 않고 시장직을 잠시 보류로 하랍니다. 아, 그렇게 하고 선거 출마 기간 선언. 중에. 그리고 뭐 또 출마 선언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공약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약 발표는 못하고 예. 이제 정책 발표는 합니다만은 통합에 따라서 정책 발표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송정역에서 통합특별법에 따르면 영광, 한평, 광주, 장성까지 있는 지금 철도를 하나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번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법 120조에 따라서 그걸 정부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법의 선물입니다 하고 예. 제가 발표하고 왔습니다. 출마 결심을 밝히셨으니까 강기정 시장이 꿈꾸는 광주 전남 특별시, 전남 광주 특별시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내가 준비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결국은 이제 이 통합이란 것은 광주에 전남이 더해져서 커진 겁니다. 커지면서 갈등이 많아질 겁니다.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고 이 갈등을 적재적소에서 빠르게 어떻게 해소해 갈 건가가 이 통합시장의 최고의 덕목이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의 청렴성, 정책 능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초대 통합시장의 덕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덕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걸 시도민들이 통합 시민들이 이제 선택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뵙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광주 전남 통합 이끌어낸 강기정 광주시장 만나봤습니다.